북성 인면 대장리에서 태어났다. 빈농이었지만 행복했던 정강의 가정은 그가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졌다. 혼자 어린 자식을 돌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었다. 그러나 계모는 아이들을 방치했다. 젖먹이 어린 동생은 무관심 속에서 걸음마도 떼어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젖먹이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만 했던 한은 어린 정강의 가슴에 못이 되었다. 7살 정강은 동생의 죽음에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생존이 문제였다. 계모는 밥도 주지 않았다. 배가 고픈 정강은 콩과 쌀을 훔쳤다. 그러다 들켜 계모에게 매를 맞았다. 설상가상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계모는 자기가 낳은 젖먹이 아들까지 남겨놓은 채 개가해버렸다. 정강은 거린 아닌 거린이 되어 이복 동생을 업고 밥을 빌어먹었다. 밥 한 술 먹기가 쉽지 않았다. 밥을 얻지 못할 때는 어린 이복 동생을 업고 눈물로 밥을 대신했다. 너무 배가 고파 이복 동생의 이모집을 찾아갔다. 쫓겨났다. 축 늘어진 어린 동생을 업은 채 고모집을 찾아갔지만 또 쫓겨났다. 친척들의 박대가 서러워 정강은 어머니 묘소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밤새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다 지쳐 쓰러져 잠을 자기를 며칠이나 계속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데려가지 않자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강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칭얼대는 이복 동생이 불쌍해 죽지도 못했다. 이복 동생을 죽게 할 순 없다고 생각한 정강은 물어물어 계모가 개가한 집을 찾아냈다. 그리고 형을 엄마처럼 알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이복 동생을 겨우 떼어 들여보낸 뒤 피눈물을 쏟으며 도망쳐 나왔다. 정강은 홀로 방랑의 길을 나섰다. 어린 소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는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행상도 하고 유기공방의 풀무질꾼으로도 일했다. 그런 초년의 고해 바다가 피안으로 건너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었을까. 정강은 풀무질꾼으로 일하던 중 한 스님을 만나 그를 따라 나섰고 제대로 돌을 닦으려면 큰 절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해인사로 갔다. 정강은 행자 때 인물도 뛰어나고 글도 잘하던 2살 위 복룡사미와 절친하게 지냈다. 오랫동안 의지할 데 없던 정강에게 복룡사미는 단짝이었다. 그 복룡사미가 해인사에 휴양하러 온 예쁜 여성을 보고 상사병이 들었다. 그 여성을 잊을 수 없어 하던 복룡사미는 미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죽었다. 외로운 처지에서 육친처럼 의지하던 복룡사미는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지금까지 정강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은 모두 죽었다. 한 노승이 복룡사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읊은 개송이 정강의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머리털 휘어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쑥대 속의 무덤은 소년의 무덤임을 알라. 죽음이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 노인이든 소년이든 누구나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이다. 복룡사미를 보내고 며칠 뒤 정강은 꿈을 꾸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던 나찰들이 그를 잡아다가 태산 같은 맷돌 속에 집어던져 자신을 갈아버리는 꿈이었다. 그는 생사를 넘어서는 일이 다급하다고 느꼈다. 참선수행으로 해탈해야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들은 그는 은사 스님에게 참선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은사인 인공 스님은 우선 경전부터 공부하라고 했다. 정강은 생사대사가 급한데 책만 보다가 언제 깨닫겠느냐며 해인사를 도망쳐 나와 홀로 무자 화두에 몰입했다. 공부란 오직 간절 절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가. 생사를 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간절했다.
그러다가 상기병에 걸렸다. 그럼에도 직지사에서도 예산보독사에서도 그의 화두정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부처를 이루느냐 양단의 길이 있을 뿐이었다. 몸 상태는 나빠져만 갔다. 입과 코로 피가 쏟아졌다. 내장마저 쏟아져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죽음 직전에 몸이 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굶기를 밥 먹듯 했던 모진 허기와 매질 박대, 아픔만이 가득한 고향이었다. 고향 땅이래 봤자 누구 한 사람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정강은 그 순간에도 당장 몸속의 피와 모든 것을 토하고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화두의 일념은 버리지 않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가 보성강 물줄기를 따라 들어온 곳이 태안사였다. 절이 가까워오면서 계곡 위에 놓인 능파각이 보인다. 능파각엔 새 속에 번뇌를 던져버리고 불계에 입문하라는 말이 적혀있다. 죽어가던 정강이 건넌 바로 그 다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쓰러질 듯 다리를 건너갈 때 생사의 구름이 벗겨졌다. 온몸에 신선한 기운이 도는 전율 속에서 정강은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웅전 법당 앞에서 오줌을 누웠다. 한 스님이 대노에 호통을 쳤다. 웬 놈이 신성한 도량에서 오줌을 누느냐. 이를 바라보던 정강이 대갈했다. 천지에 부처의 진신 아닌 곳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다 오줌을 누란 말이냐. 불과 23살의 견성한 사자가 포효를 시작한 것이다. 백수들은 사자의 포효만 듣고도 뇌가 파열된다던가. 생사심을 넘으니 육체의 생사 또한 걸림이 없었다. 정강은 거칠 것이 없었다. 예월, 용성, 하남, 보월에 이어 만공이계까지 견성인가를 받았다. 정강은 법을 거량함에 털끝만한 틈을 보이지 않았다. 33살의 천하제일사찰 통도사 보광선원의 조실로 추대됐던 정강은 법에 선 은사도 제자도 봐주는 법이 없었다. 정강은 전쟁 때 전라도 광주의 한 시장에서 가게를 하며 쌍좌 송담을 숨겨두고 키웠다. 정강이 온갖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송담은 10년간 무건정진을 했다. 어떤 육친도 속기 어려울 정성으로 10년 무건정진을 마치도록 도왔지만 송담은 끝내 깨침의 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정강은 법 앞에서 정리를 두지 않았다. 정강은 자식처럼 아끼던 그를 내리쳤다. 정강의 충격타는 폭포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었을까. 다음날 송담은 생명수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기린산 용화선원. 이곳은 공장지대다. 예전엔 주위가 염전이었다. 어찌 산 좋고 물 좋은 명당들을 두고 이곳에 참선도량을 마련했을까. 마음밖 경치를 구할 것 없게 한 것인가. 정강이 1961년 창건한 선원이다. 정강이 15년간 납자들을 지도한 곳이다. 용화선원을 찾으니 선방과 제가선방에선 각기 선승들과 제가성객들이 정진하고 있다. 어느 산사보다 청정한 기운이 감도니 선심이 지기조차 바꾼 것인가. 정강은 열반한 지 수십 년 지났지만 여전히 용화선원의 조실이다. 제자 송담은 성객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선지식이지만 열반한 스승을 그대로 조실로 모신 채 정진하고 있다. 가고움이 없음이 열애의 진면목이다. 중생의 눈엔 정강 스님께서 돌아가신 걸로 보이지만 생사 없는 도리를 증득한 스님은 열반상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송담은 은사가 생존시와 똑같이 도량에 계시며 후학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강의 법신사자는 지금도 온 중생을 향해 사자우를 쉬지 않고 있다. 자신의 모진 세월과 다름없이 생사의 고해 바다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그의 자비가
어찌 그칠 수 있겠는가. 그의 사자우가 들린다. 생사가 어디에 있더냐.